차가운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깊은 밤. 한적한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숨막히는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도시 남자가 경멸적인 표정으로 서 있고 그 옆에는 법집행관들이 굳은 얼굴로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김민준 할아버지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굳게 쥐어져 있고 그 다리 옆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 개, 백설이의 등 뒤로는 9마리의 강아지들이 어미의 보호 본능을 느끼며 옹기종기 모여 불안하게 떨고 있죠. 도시 남자가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저 개와 강아지들은 내 소유요. 당장 내놓으시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소.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숭고한 저항이자 돈과 권력에 맞선 연약하지만 굳건한 사랑의 방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어미 개인 백설이의 놀라운 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10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설이는 과연 누구를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택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고독한 일상에 찾아온 기적과 그 기적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감동 실화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고 끝났다. 동트기 전 일어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아침을 준비하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그의 세상 전부였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텅 비었고 적막은 메아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낡은 집과 끝없는 외로움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루할이 많지 평범한 오후였다. 며칠째 이어진 장맛비가 잠시 멎고 흙냄새가 짙게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삐걱거리는 툇마루에 앉아 무심코 마당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아 거의 폐허처럼 변해버린 낡은 창고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엔 그곳에 각종 농기구와 겨울 양식을 보관하곤 했지만 이제는 사가 내린 나무 판자와 녹슨 양철 지붕만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물이 양철 지붕에 고였다가 떨어지는 소리이거나 늙은 집이 내는 신음소리이려니 했다. 하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찾는 듯한 아주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호기심보다는 귀찮음이 앞섰지만 할아버지는 혹시나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공영에 처한 것은 아닌가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이런 외딴 시골에서는 동물들이 종종 사람의 온기를 찾아 헤매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오래전 시골 장터에서 병가리들을 사와 마당에서 키우던 아내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아내는 생명을 돌보는 일이란 그 어떤 일보다 숭고하다고 말했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할아버지는 질척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어둡고 눅눅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창고 안은 썩은 집단과 먼지 쌓인 옛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서자 그 형체가 온전히 드러났다.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커다란 백구였다.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굶주리고 비에 젖어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걔는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온몸으로 무언가를 감싸 안고 있었다. 바로 꼬물거리며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들이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새끼들의 수를 세었다. 무려 10마리였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찾아 필사적으로 파고들고 있었고, 어미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새끼들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예로부터 백구, 특히 온몸의 한 점에 다른 색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백구는 마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 11개의 고귀한 생명이 벌이는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작은 온기였다. 어미개는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새끼들을 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새끼를 낳느라 모든 기력을 소진한 어미에게는 할아버지를 위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부엌으로 가. 남은 밥에 따뜻한 물을 말아들고 다시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미개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구석에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어미개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새끼들에게 손대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설쳤다.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에게는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11명의 식구. 그들이 무사히 밤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밤새 비어있는 밥그릇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이는 어미개와 마주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이 기적과도 같은 만남 뒤에 얼마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지를. 할아버지의 고요했던 일상은 11개의 심장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10마리의 새끼와 그 어미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고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썩은 집단을 모두 걷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가장 두껍고 따뜻한 소미불을 가져와 어미 개와 새끼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어미 개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경계했지만 그가 자신과 새끼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묵묵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창고에 들어설 때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가, 고생이 많구나. 이제 걱정 말거라. 여기서 편히 쉬렴.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읍내 시장에 나가 신선한 소고기와 북어를 사왔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 몸이 허할 때마다 끓여주던 뽀얀 국물을 정성껏 우려내 어미개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경계하던 어미도 며칠간 이어진 할아버지의 정성에 결국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굶주림에 지쳐 메말라가던 저어지 다시 돌기 시작하자 새끼들은 더욱 힘차게 어미 품에 파고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새끼들이 젖을 빠는 소리, 어미가 새끼들을 핥아주는 소리, 그 작은 생명의 소리들이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10마리의 강아지들에게 일일이 시선을 맞추며 그들의 안위를 살폈다. 모두 어미를 쏙 빼닮아 새하얀 털을 가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유독 잠이 많은 녀석, 먹성 좋은 녀석, 낑낑거리며 칭얼대는 녀석까지 할아버지는 마치 손주들을 돌보듯 녀석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았다. 혹시나 밤새 추울까 싶어 낡은 난로를 창고에 가져다 피웠고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새끼들이 낑낑대지 않도록 곁을 지켰다. 이런 동물들을 키울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사람이 먹는 우유를 주는 것인데 이는 강아지들에게 심각한 배탈을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오래전 동네에서 개를 키우던 경험 덕분에 그런 실수는 하지 않고 오직 어미 개의 기력 회복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미 개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쌓였다. 이제 어미 개는 할아버지가 창고에 들어서면 경계하기는커녕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새끼들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했다. 할아버지는 새끼들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천을 느끼며 잊고 있던 생명의 감촉을 되새겼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의 따스함, 자식들이 어렸을 적 그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참, 그 모든 감정들이 되살아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11개의 생명은 그의 텅 빈 집뿐만 아니라 그의 텅 빈 마음까지 가득 채워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새끼 중 한 마리가 유독 기운이 없고 젖도 잘 빨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형제들이 서로 밀치며 젖을 빠는 동안 그 녀석은 구석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녀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솜털처럼 가벼운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천도 다른 녀석들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이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새끼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싸 안고 곧장 읍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버스를 타고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그는 지체할 수 없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의사의 진찰을 기다렸다. 수의사는 청진기를 대보고 천을 재더니 탈수와 저천증 증세가 보인다며 급히 영양주사를 놓았다. 다행히 아직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수의사는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어미개의 상태가 좋아져 다른 새끼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라며 이 녀석도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기운을 차릴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의사는 돌아가는 할아버지에게 강아지용 분유와 젖병을 챙겨주며 당분간은 어미 젖과 함께 분유를 따로 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아픈 강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따뜻하게 든 분유를 젖병에 담아 먹였다. 처음에는 입도 벌리지 않던 녀석이 할아버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조금씩 분유를 빨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극진한 간호 끝에 마침내 녀석은 기력을 회복했다. 다른 형제들처럼 어미 품에 파고들어 젖을 빠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11개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 그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며칠 뒤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한 명의 낯선 방문객은 이 모든 평화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 방문객은 누구이며 왜 이 외딴 시골집을 찾아온 것일까? 아픈 새끼 강아지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10마리의 강아지들이 모두 눈을 뜨자 낡은 창고는 생기로 넘쳐났다.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한 강아지들은 서로 엉겨붙어 장난을 치고 어미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재롱을 부렸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는 어미개에게 백설바이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눈처럼 하얀 털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백설아, 아가들이 참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말을 걸면 백설이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이며 대답했다. 둘 사이에는 이미 주인과 반려견 이상의 깊은 교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며칠 후 읍내 동물병원 수의사가 왕진을 왔다. 아팠던 강아지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던 그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다. 수의사는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에 감탄하며 이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기적과도 같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들어 올려 살펴보던 중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백설이의 귀 안쪽과 몸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피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그저 길을 잃고 헤매던 유기견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의사의 생각은 달랐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 개는 보통 진돗개가 아닙니다. 수의사는 백설이의 귀 안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신을 가리켰다. 그것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게다가 백설이의 외형적 특징들, 예를 들어 곱게 선 꼬리, 역삼각형 모양의 머리, 그리고 촘촘하고 윤기 나는 털 등은 전람회에 나가는 최고급 혈통의 진돗개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혈통이 좋은 개들은 그 가치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수의사는 백설이와 그 새끼들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전문적인 케넬이나 부유한 애경에 의해 길러지던 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백설이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동안 정을 붙이며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언젠가 주인이 나타나면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귀한 생명을 버린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만삭의 몸으로 비를 맞으며 헤매던 백설이의 처절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의사는 동물 등록 정보를 조회하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할 것인지 할아버지의 의사를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들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주인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수의사에게 조회를 부탁했다. 며칠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백설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서 나타나 이 불안한 상황을 끝내주었으면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그 사이 강아지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다. 이제는 젖을 떼고 사료를 불려주자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좁은 창고가 답답한지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서로 뒤엉켜 뒹굴며 노는 모습은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백설이는 그런 새끼들을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고 지키는 훌륭한 어미였다. 할아버지는 그런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보며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할아버지가 툇마루에 앉아 강아지들의 재롱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였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좁은 시골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할아버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대문을 열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강아지들은 놀라 어미 뒤로 숨었고 백설이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백설이를 발견하자마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내 귀한 종견종 젠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가움이나 애틋함도 없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값비싼 물건을 되찾은 듯한 태도였다. 할아버지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백설이의 주인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당신이 내 개를 데리고 있었던 노인인가? 개를 찾아준 값은 쳐줄 테니 어서 개와 강아지들을 내놓으시지. 그의 말투는 무례하고 거만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의 개를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취급했다. 할아버지는 남자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개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전람회 준비 때문에 잠시 훈련소에 맡겼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도망친 모양이야.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하고 어서 강아지들을 제 실을 준비나 하시지. 그의 말 어디에도 백설이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러 온 사업가의 모습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만삭의 몸으로 비를 맞으며 헤매던 백설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 차가운 남자에게서 백설이와 강아지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깊은 의심과 불안감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번져나갔다. 이 만남은 앞으로 벌어질 기나긴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정말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되찾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일까? 남자의 이름은 최강진이었다. 그는 도시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이자 혈통 좋은 개들을 교배시켜 비싼 값에 파는 전문 브리덤레에 내렸다. 그에게 백설이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엘리트 모견무 촨일 뿐이었다. 백설이는 대한민국 진돗가의 전람회에서 여러 차례 대상을 수상한 챔피언 혈통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황금알이었다. 최강진은 백설이가 낳은 강아지들 역시 최고급 혈통을 물려받았을 것이기에 한 마리당 수천만 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백설이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최강진은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 버티고 서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행세했다. 그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털비치며 골격이며 아주 최상품이군. 10마리라. 이번엔 수지가 아주 좋겠어. 그는 노골적으로 강아지들의 가격을 매기며 혼잣말을 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에게 강아지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었지만 최강진에게는 그저 상품 목록에 불과했다. 잠깐만.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그렇게 함부로 데려갈 수는 없소. 이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돌봐왔소. 최강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노인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개들은 명백히 내 소유요. 여기 동물 등록증과 혈통 증명서도 있소. 당신은 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오히려 내가 당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그는 서류 가방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내 할아버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서류에는 백설이 아닌 챔피언 벨라라는 이름과 함께 최강진의 이름이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법적으로는 최강진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법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지난 몇 주간 백설이와 강아지들에게 쏟았던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떠올렸다. 밤잠을 설치며 아픈 강아지를 돌보던 밤, 자신의 끼니를 거르면서도 백설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무단 점유라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정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만삭의 몸으로 버려져 있었소. 당신은 주인이면서 그동안 무얼 했단 말이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강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버려진 게 아니라 탈출한 거라고 말했을 텐데 훈련소 관리 부실이었을 뿐 내 책임은 없소. 그리고 설령 내가 버렸다 한들 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야,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강아지들을 상자에 담으시오. 그는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할아버지에게 턱짓을 했다. 그때였다. 최강진이 강아지에게 손을 뻗는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백설이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설이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최강진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최강진조차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백설이의 행동은 분명했다. 그녀는 최강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의 새끼들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백설이는 최강진을 향해 짖으면서도 힐끗힐끗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저 사람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법이 누구의 편이든 그는 이 연약한 생명들을 저 차가운 남자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할아버지는 백설이의 앞을 막아서며 최강진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둬요. 이 아이들은 데려갈 수 없소. 최강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노인장이 정말 보자 하니. 내가 좋게 말할 때 비키시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시골 마을에 4개를 훔쳐간 도둑놈이 있는데 와서 좀 처리해 주시오. 그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개를 돌보는 과정에서 특히 유기견을 구조했을 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동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했고 그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백설이를 돌봤을 뿐이었다.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이 절도라는 끔찍한 누명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을의 작은 파출소에서 경찰 2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최강진이 내민 서류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번갈아 듣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명백한 서류 증거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개들을 최강진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굶주리고 병든 개를 정성껏 돌봐준 할아버지의 행동을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일단 양측을 진정시키며 중재에 나섰다. 할아버님, 일단 법적으로는 이분이 주인이 맞으니 개들을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개를 돌봐주신 수고비나 치료비는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돈 때문에 백설이를 돌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수고비는 필요 없소. 다만 저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소. 저 사람은 생명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요. 할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최강진은 폭발했다. 이봐요. 경찰 양반들 뭘 꾸물거리는 거요? 저 노인네가 내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데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험악한 분위기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이웃집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한순간에 소란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할아버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경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강진은 법적 소유권을 무기 삼아 할아버지를 몰아세웠고 할아버지는 생명을 구한 도의적 책임을 내세우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마당은 차가운 법과 뜨거운 인정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최강진은 할아버지의 완강함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허수음을 터뜨렸다. 노인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오. 당신은 지금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요. 좋게 말할 때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유혈 사태라는 단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냉혹함으로 번뜩였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평생을 순리대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였다. 법이라는 것을 멀게만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법이 자신의 선한 의지를 범죄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소유라는 것은 알겠소. 하지만 당신은 이 아이들을 돌볼 자격이 없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주인이라면 자신의 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니오? 만삭의 몸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소. 당신은 그저 강아지들이 몇 마리인지 얼마에 팔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지 않소. 할아버지의 일갈에 최강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최강진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시끄럽소.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다루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뭘 안다고 나서서 훈계질이야. 그는 할아버지의 남루한 행사액을 비웃으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으르렁거리던 백설이가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마치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백설이는 최강진의 바짓가랑이라도 물어뜯을 기세로 맹렬하게 지저댔다. 경찰이 급히 나서서 백설이를 막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자신이 낳은 새끼들을 지키고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노인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폭발한 것이었다. 백설이의 격렬한 반응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최강진은 자신의 개가 자신을 따르지 않고 낯선 노인을 보호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저 배은망덕한 것,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챔피언으로 만들었는데 고작 며칠 밥 좀 얻어먹었다고 저 늙은이를 따른단 말인가.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사실
동물들은 주인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충성심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애정과 안정을 주는 대상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따른다. 최강진은 수년간 백설이를 소유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반면 할아버지는 불과 몇 주 만에 진심 어린 보살핌으로 백설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경찰들도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다. 법적으로는 최강진에게 개들을 인도해야 하지만 개가 주인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할아버지를 따르는 상황에서 강제로 떼어놓는 것은 동물학대로 비칠 수 있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편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김민준 할아버지가 개를 훔쳤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담장 너머에서 최 사장 너무하는 거 아니오? 어르신이 생명을 구한 건데 저렇게 매정하게 굴다니 라며 최강진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최강진에게 일단 돌아가서 변호사와 상의한 후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최강진은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으로 경고했다. 쩌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일 당장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할 거요. 그때 가서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내 개와 강아지들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최강진은 마지막까지 협박을 퍼붓고는 요란하게 차를 몰고 사라졌다. 최강진이 떠나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백설이가 다가와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이웃 주민들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걱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런 악독한 사람한테서 꼭 강아지들을 지켜야 해요.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위로는 잠시뿐, 앞으로 닥쳐올 현실은 암담했다. 돈도 없고 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는 늙은 자신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최강진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저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그는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거대한 법의 벽 앞에서 할아버지의 사랑은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강진이 남기고 간 폭풍의 여파는 조용한 시골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온통 김민준 할아버지와 백설이 이야기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집 담벼락 너머로 험악한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었던 주민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보태며 최강진의 파렴치한 행동을 성토했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지내던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작은 행복을 빼앗으려는 도시, 부자의 횡포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다. 그 사람 눈빛부터가 아주 고약하더군.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물건을 대하는 태도였어. 이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낮에 최강진이 타고 왔던 번쩍이는 외제차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사람 도리를 모르는데 민준이 아저씨가 얼마나 정성껏 개들을 돌봤는데 그걸 도둑 취급하다니.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신뢰가 묻어 있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었지만 수십 년간 마을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끼니를 챙기는 것보다 백설이의 영양식을 만드는 데 더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 밤새 아픈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간호했다는 이야기 등 그의 선행이 구체적인 일화로 부풀려지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백설이가 자신의 원래 주인이었던 최강진에게 맹렬히 짖고 할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은 백설이가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았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집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이장이 커다란 사료포대를 들고 찾아왔다. 어르신, 혼자서 10마리나 먹이시려면 힘드실 텐데 마을 회관 기금으로 좀 사왔습니다. 기운 내세요. 뒤이어 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를 한 아름 안고 온 옆집 할머니, 직접 끓인 사골 국물을 들고 온 식당 아주머니 등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값비싼 선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며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마을의 움직임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았다. 젊은 시절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마을 청년회장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겠다며 나섰다. 비록 큰 소송을 맡길 형편은 안 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라도 얻어보자는 취지였다. 그는 유기동물보호법과 동물 소유권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며 할아버지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싸워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밤새 연구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조항들이 있다. 최강진이 백설이를 방치했거나 학대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 멀어지면서 잊고 있던 함께라는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다. 이러한 조용한 연대는 마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갔다. 최강진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청년들은 교대로 할아버지의 집 주변을 맴돌며 보초를 섰다. 그들은 대놓고 감시하는 대신 바티를 하거나 길을 지나가는 척하며 낯선 차량이나 사람이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이제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국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최강진이 말했던 법의 무서움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사육비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평생 모은 쌈짓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과연 자신의 이 고집이 백설이와 강아지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보이지 않는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교활했다. 며칠 뒤 그의 집 우편함에 꽂힌 차가운 법원, 등기우편 한 통이 그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며칠간의 불안한 평화는 한 통의 등기우편으로 산산조각 났다. 우편함에 꽂힌 빳빳한 대봉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선명한 글씨가 찍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조차 없었다. 결국 마을 청년회장의 도움을 받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온통 머리 아픈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점유의 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소유권 반환 청구 소장이 들어 있었다. 최강진이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법적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소장의 내용은 할아버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최강진은 할아버지를 고가의 혈통견을 전문적으로 훔쳐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묘사했다. 할아버지가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정성껏 돌본 모든 행위는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증거인멸 및 재산 은닉을 위한 교활한 수법으로 둔갑해 있었다. 또한 그는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가치를 수억 원으로 책정하고 만약 소송 기간 동안 그들에게 어떠한 손상이라도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할아버지에게 묻겠다고 명시했다. 심지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청년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할아버지는 참담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더러운 범죄자의 그것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법이라는 것은 진실을 밝혀주는 공정한 저울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그에게 닥친 법은 가진 자가 휘두르는 무자비한 무기일 뿐이었다. 특히 점유의 정음지 가처분은 할아버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족쇄와도 같았다. 이것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가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조치였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최강진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할아버지를 위로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청년회장이 알아본 변호사는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최소 수백만 원의 착수금이 필요하며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다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할아버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어쩌면 최강진의 말대로 순순히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보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나약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를 찾았다. 강아지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서로 장난치며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백설이는 그런 새끼들 곁을 지키다. 할아버지의 기척을 느끼고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 따뜻한 온기가 할아버지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백설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백설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는 단순히 소송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작은 생명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논도. 힘도 없지만 진실과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청년회장에게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에 나가 자신의 결백과 진심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질 수는 없었다. 며칠 뒤 가처분 심리를 위해 법원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통보가 왔다.
법원 집행관들은 현재 백설이와 강아지들이 할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집행관들이 방문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할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텃밭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창고 쪽에서 백설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할아버지가 창고로 달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창고의 낡은 나무벽 일부가 부서져 있었고 그 틈으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어야 할 강아지 10마리 중 1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9마리의 강아지들은 겁에 질려한데 뭉쳐 떨고 있었고 백설이는 텅 빈 구석을 향해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라진 강아지는 바로 그가 밤새 간호하며 살려냈던 가장 몸이 약했던 그 녀석이었다. 누가, 왜, 하필이면 그 약한 새끼를 데려간 것일까? 단순한 좀도둑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법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 깊은 밤, 할아버지의 절규가 적막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사라진 강아지 1마리, 그 작은 생명의 부재는 할아버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창고 주변과 마을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하지만 작은 강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날이 밝자마자 할아버지는 파출소에 달려가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외딴 시골집의 낡은 창고에는 CCTV 하나 없었고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들개의 소행이거나 혹은 떠돌이 좀도둑의 지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범인은 너무나도 치밀했다. 10마리 중 가장 작고 약한 녀석을 정확히 골라 데려갔다는 점. 그리고 법원 집행관의 방문을 하루 앞둔 절묘한 시점,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할아버지의 의심은 오직 한 사람, 최강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법적 절차만으로는 할아버지를 굴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할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재산 관리 능력 부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꾸민 것이 틀림없었다. 강아지를 훔쳐감으로써 네오는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자격조차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새끼를 잃은 백설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남은 9마리의 새끼들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으면서도 텅 빈 한 자리를 보며 구슬프게 우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할아버지는 백설이를 위로하며 자신 또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창고 문을 더 튼튼하게 잠갔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사라진 강아지에게 그리고 어미인 백설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만 같았다. 이 소식은 마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최강진의 소행일 것이라며 분노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그를 범인으로 몰아설 수 없었다. 오히려 상황은 최강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방문한 법원 집행관들은 사라진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에 피신청인 할아버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신청인 최강진의 재산 일부가 유실됨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할아버지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최강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들었소. 노인장, 내 귀한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소. 당신 같은 무능력한 늙은이가 내 귀한 혈통견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소. 그는 뻔뻔하게도 모든 책임을 할아버지에게 떠넘겼다. 이번 일로 당신에게는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소. 이제라도 순순히 남은 개들을 넘기시오. 그러면 강아지를 잃어버린 책임은 묻지 않겠소. 이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슬픔은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최강진의 오만한 태도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사라진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남은 9마리의 강아지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백설이를 위해서라도 싸워야만 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소. 사라진 내 강아지. 반드시 내가 찾아낼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세상에 밝힐 것이오. 할아버지의 선전포고에 최강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증거도 없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소. 법정에서 봅시다. 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라진 강아지를 되찾고 최강진의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었다. 그는 읍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수의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자신이 아는 동물보호단체와 애견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려보겠다고 약속했다. 수의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최고급 혈통견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암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최강진이 강아지를 훔친 것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전문적인 꾼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훔친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빼돌려 신분을 세탁한 후 비싼 값에 팔아넘긴다. 이는 마치 도자기나 미술품 같은 고가의 물건을 훔쳐 암시장에 내다 파는 것과 유사한 범죄 수법이었다. 할아버지와 수의사는 사라진 강아지의 사진과 특징을 정리하여 전단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챔피언 혈통의 순백색 진돗개 강아지를 찾습니다. 가장 몸이 약했던 아이입니다. 전단지에는 강아지의 사진과 함께 할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 전단지를 인근 지역의 동물병원과 애견샵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이 작은 전단지 한 장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최강진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 그의 외로운 역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 바꾼 할아버지의 역습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법정 서류 앞에서 무력하게 떨던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사라진 강아지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의 가장 든든한 아군은 읍내 동물병원의 박 원장이었다. 박 원장은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강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전국의 수의사들과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강진의 이름과 사건의 전말을 익명으로 올렸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최강진은 그 바닥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명성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혈통의 개들을 배출하는 능력 있는 브리더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돈을 위해서라면 비인도적인 교배나 동물 학대도 서슴지 않는다는 악평이 자자했다. 커뮤니티에는 그에게서 개를 분양받았다가 유전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의 경험담, 전람회에서 이기기 위해 개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 심지어는 실적이 좋지 않은 개들을 헐값에 식용으로 팔아넘겼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올라왔다. 모두 심증뿐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수많은 증언들은 최강진이라는 인물의 어두운 이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 원장은 이 증언들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했다. 몇 년 전 최강진이 운영하던 캔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화재로 많은 개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최강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했다. 박 원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소방서와 경찰서에 연락해 자료를 요청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쉽게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당시 화재 감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는 원인 불명의 발화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현장 감식관의 개인 소견란에는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강진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강아지 도난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최강진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것을 판사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면 소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었다. 한편 할아버지는 다른 방향에서 최강진을 압박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는 백설이가 처음 발견되었던 낡은 창고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혹시 백설이가 도망쳐 오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며칠 동안 창고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썩은 집단 더미 밑에서 아주 낡고 해진 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목걸이는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된 듯 가죽이 갈라지고 버클은 녹슬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목걸이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챔피언 벨라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최강진이 백설이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목걸이에 적힌 전화번호는 최강진의 번호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은 것은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까지 최강진의 캔넬에서 일했던 관리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강진 밑에서 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벨라에 대해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백설이, 즉 벨라는 최강진의 주장이었던 훈련소 탈출이 아니라 명백히 유기된 것이었다. 벨라는 다음 전람회를 앞두고 무리한 훈련을 받던 중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수의사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다시는 이전과 같은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말을 들은 최강진은 가차없이 벨라를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개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관리인에게 벨라를 멀리 떨어진 야산에 버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차마 어린 생명을 버릴 수 없었던 관리인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벨라를 내려주고는 그대로 도망쳤다고 했다. 그 후 벨라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관리인은 최강진의 악행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겠냐는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최강진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준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사연, 그리고 사라진 강아지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함 때문에 저버렸던 생명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할아버지의 손에는 최강진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할 2개의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과거의 방화 의혹과 전 관리인의 결정적인 증언,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 다툼을 넘어 동물 학대와 유기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밝혀낼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진실의 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반격이 거세질수록 최강진의 압박 또한 더욱더 교활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신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에 위협이 가해지자 그는 어둠 속에서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연 할아버지는 다가오는 더 큰 위협에 맞서 자신과 백설이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할아버지와 박 원장이 최강진의 과거를 파헤치며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는 동안 최강진 역시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전 관리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압박은 이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집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나가보니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대 몇 개가 박살이 나 있었고 대문에는 붉은색 레커로 객값은 목숨값이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는 낯선 번호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너 있네. 좋게 말할 때 그만두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밤길 조심하라고. 걸걸한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심지어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간 할아버지의 뒤를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는 할아버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집 부리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최강진은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고용한 해결사, 즉 조폭에 가까운 인물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상대를 처리할 때 그가 종종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할아버지는 두려웠다. 평생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거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이러한 직접적인 위협은 뼈를 깎는 듯한 공포였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을 설쳤고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졌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남은 9마리의 강아지들과 백설이에게 또다시 끔찍한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는 창고 문에 튼튼한 자물쇠를 새로 달고 밤에는 아예 창고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이러한 위협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를 돕던 사람들에게까지 향했다. 박 원장의 동물병원 유리창에 누군가 돌을 던져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법정 증언을 약속했던 전 관리인은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최강진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공포 정치는 효과가 있었다.
전 관리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잠시 몸을 숨기겠다며 연락을 끊어왔고 박 원장의 가족들도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할아버지는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자신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최강진의 의도대로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의 투지는 꺾이고 분노는 공포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거센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남자가 비를 흠뻑 맞은 채 할아버지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험상궂은 인상의 그 해결사였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남자는 할아버지 앞에 서서 턱 하고 무언가를 던졌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작은 강아지용 목줄이었다. 할아버지가 사라진 강아지를 위해 직접 만들어 채워주었던 바로 그 목줄이었다. 남자는 비에 젖은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내일 아침까지 개들 다 치워놓지 않으면 다음엔 이 목줄만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의 말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사라진 강아지가 이미 그들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스쳤다. 할아버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마당에 주저앉아 흙투성이 목줄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저 악마 같은 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은 강아지들과 백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을 밝히는 빛은 더욱 강렬해지는 법이었다. 이 절망의 끝에서 과연 어떤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할아버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밤의 협박은 역설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잠자던 분노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집을 몰래 지켜보던 마을 청년들은 험상궂은 남자가 다녀간 사실과는 할아버지가 밤새 오열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다음 날 아침 핏기 없이 헬쑥해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이장은 더 이상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긴급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장소인 마을 회관에는 전례 없이 많은 주민이 모였다. 이장은 침통한 목소리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회관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내 여기저기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소. 힘없는 노인 한 명을 상대로 조폭까지 동원하다니 경찰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건 명백한 협박죄라고.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단순한 동정과 연민을 넘어 자신들의 공동체와 이웃이 외부의 폭력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동안 조용히 할아버지를 돕던 소극적인 연대는 이제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최강진의 위협에 겁먹고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김민준 할아버지 보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마을 청년들은 24시간 교대 조를 편성하여 할아버지의 집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았다. 손에는 손전등과 죽창을 들고 낯선 차량이 마을에 들어오면 즉시 앞을 가로막고 방문 목적을 따져 물었다. 마치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작은 성체처럼 마을 전체가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거대한 인간 방패가 되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를 비롯한 부녀 회원들은 매일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혼자 있으면 공포와 절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그를 혼자 두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할아버지는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이러한 굳건한 연대는 최강진의 해결색에도 큰 압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유롭게 할아버지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위협할 수 없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청년들의 삼엄한 경계에 부딪혔고 어딜 가나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감시에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그의 공포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만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 박 원장과 연락이 끊겼던 전 관리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최강진의 협박에 잠시 몸을 피했지만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자신도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고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과 과거 최강진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박 원장에게 보내왔다. 그것은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마을 청년회장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의 싸움을 마을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는 읍내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는 자신의 조카에게 연락했다. 조카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큰 관심을 보였다. 돈과 권력에 맞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한 노인과 그를 돕는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는 충분히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젊은 기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리고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의 힘을 보았다. 그는 몇 시간에 걸쳐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최강진의 소장과 협박의 증거들을 꼼꼼하게 촬영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언론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기사 한 편이 얼마나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를, 그리고 그것이 최강진을 얼마나 더 궁지로 몰아넣고 그를 더욱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게 될지를 말이다. 싸움의 무대는 이제 작은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젊은 기자가 쓴 기사는 읍내 지역 신문의 작은 한 귀퉁이에 실렸다. 현장 고발, 돈의 눈먼 주인 vs 생명 지키는 노인, 10마리 백구의 운명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한 개인의 외로운 투쟁과 그를 지지하는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지역 소식 중 하나로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기사를 인상 깊게 읽은 한 독자가 기사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국내 최대의 동물 애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었다. 네오무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게시물은 삽시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 명의 회원들은 최강진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고 돈도 힘도 없는 노인이 거대 자본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댓글 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다. 할아버님,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최강진 같은 악덕 브리더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라진 강아지,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단순한 응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한 회원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할아버지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강아지 양육비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모금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이었던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인 따뜻한 마음들이 할아버지에게 전달된 것이다. 온라인상의 뜨거운 반응은 주류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인터넷 뉴스를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작은 시골 마을로 몰려들었다.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진을 쳤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말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일, 최강진의 협박, 사라진 강아지에 대한 슬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그의 철학을 세상에 호소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할아버지의 편으로 돌아섰다. 김민준 할아버지와 백설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및 유기 혐의로 최강진을 철저히 수사하고 할아버지에게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양육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며칠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강진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사업체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그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들이 인터넷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는 순식간에 국민 악마로 전락했다. 그가 운영하는 캔넬과 관련된 업체들은 서둘러 관계를 끊었고 그가 활동하던 애견협회에서는 그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돈과 명예,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의 힘은 수사기관에도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단순 재산 분쟁으로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은 여론이 악화되자 전담팀을 꾸려 최강진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의 방화 사건과 동물 유기 혐의, 그리고 할아버지를 협박한 사실까지 그의 모든 범죄 혐의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은 국내 최고의 동물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꾸려 할아버지의 소송을 무료로 돕겠다고 나섰다.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대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최강진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할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그는 법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이전의 해결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인물들을 고용했다.
그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은 단 하나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개들을 되찾아와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마라. 거대한 여론의 파도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악의 물리적 충돌이 조용한 시골 마을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소유권 반환 소송의 마지막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최강진은 법의 심판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재판에서 패소하여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백설이와 강아지들을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법원의 판결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늙은이에게 복수하는 것뿐이었다. 재판을 며칠 앞둔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할아버지의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을 청년들의 경비는 며칠째 계속되는 언론의 관심과 경찰의 순찰 강화로 조금은 느슨해진 상태였다. 바로 그 틈을 최강진은 놓치지 않았다. 여러 대의 승합차가 소리 없이 마을 입구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쇠파이프와 포획용 그물, 그리고 커다란 철제 케이지가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최강진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뒤틀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동물보호센터 직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함께였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보전 처분, 집행영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비록 소유권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집행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김민준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들은 한밤의 기습처럼 소리 없이 할아버지의 집을 포위했다. 일부는 담을 넘고 일부는 굳게 닫힌 대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쾅, 쾅. 요란한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잠결의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창밖으로 내다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십 명의 낯선 남자들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백설아, 자 강아지들아.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창고로 달려갔다. 창고 안에서는 이미 백설이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강아지들은 겁에 질려 어미의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자들이 창고로 몰려들었다. 할아버지는 늙은 몸으로 창고 문을 막아서며 절규했다. 안 돼. 이리 들어오지 마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할아버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남자들은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치고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백설이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할아버지를 밀친 남자의 팔을 물어버렸다. 아기, 남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곧바로 긴 막대기를 이용해 백설이의 목을 제압했다. 백설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포획용 그물에 갇히고 말았다. 남자들은 울부짖는 백설이를 철제 케이지에 쑤셔 넣고 겁에 질려 흩어지는 강아지들을 하나씩 잡아 다른 케이지에 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넘어진 채로 기어가며 애원했다. 제발, 제발 그만하시오. 아이들을 그냥 두시오. 하지만 그의 애원은 차가운 쇠창살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최강진은 그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꼴 좋다. 늙은이. 내가 뭐라고 했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제 내 놈은 빈손으로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전체에 설치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밤의 소동을 눈치챈 마을 이장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를 신호탄으로 잠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이 삽과 괭이,
농기구를 손에 든 채 할아버지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최강진의 무리를 둘러쌌다. 이놈들, 감히 우리 마을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어르신과 강아지들을 풀어주지 못해 마을 청년들은 트랙터로 마을 입구를 막아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변했다. 최강진의 무리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과 분노의 외침, 그리고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이 소동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현장의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폭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 현장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강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케이지에 갇힌 백설이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었다. 모두 비켜. 비키지 않으면 이 개를 죽여버리겠어. 어차피 내 소유물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겠지.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는 절망적인 눈으로 백설이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케이지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설이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된다. 과연 그 선택은 무엇이며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최강진의 칼날이 백설이의 하얀 목덜미를 파고들려는 찰나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철제 케이지 안에서 백설이가 보여준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떨거나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고개를 들어 최강진의 손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다. 그 행동에는 어떠한 적이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주인님, 진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연민과 용서가 담긴 몸짓이었다. 백설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최강진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맹렬히 저항하고 낯선 노인을 따르던 개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풀렸다. 그의 광기, 어린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수년간 백설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을 핥고 있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감정과 영혼을 가진 하나의 고귀한 생명체였다. 자신을 해치려 하는 상대에게조차 연민을 베풀 줄 아는 인간보다 더 숭고한 존재였다. 백설이의 행동은 단순히 최강진의 마음만 흔든 것이 아니었다. 그 장면은 현장을 생중계하던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끔찍한 대치 상황 속에서 백설이가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몸짓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며 한 마리 개의 위대함 앞에서 숙연해졌다. 바로 그 정적을 깬 것은 케이지 안에 갇혀있던 9마리의 강아지들이었다. 어미의 행동에 용기를 얻은 것일까? 녀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아직은 서툰! 하지만 어미를 쏙 빼닮은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합창처럼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 울음소리 앞에서 최강진이 고용한 남자들의 손에 들려있던 쇠파이프가 무색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추악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최강진이 망설이는 사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왔다. 마을 청년들이 막아놓은 길을 뚫고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최강진과 그의 무리를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강진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케이지 안의 백설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분노도 광기도 아닌 깊은 혼란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백설이와 강아지들이 갇힌 케이지를 열었다. 케이지 문이 열리자마자 백설이는 튀어나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고 몸을 비비며 무사함에 대한 안도와 감사를 표현했다. 강아지들도 뒤따라 나와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할아버지는 9마리의 강아지들과 백설이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강진의 폭력적인 강제 집행 시도는 그의 동물 학대 및 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또한 백설이가 보여준 행동은 그녀가 누구를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따르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강진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김민준 할아버지에게 백설이와 9마리 강아지들에 대한 영구적인 양육권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할아버지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제 그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승리했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더욱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적인 유명 인사 유명경화된 백설이와 그 혈통 좋은 9마리의 강아지들, 이들을 노리는 것은 비단 최강진뿐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수많은 탐욕스러운 시선 속에서 과연 할아버지는 이 소중한 가족을 온전히 지켜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막을 내렸다. 최강진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및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백설이와 9마리 강아지들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전국 각지에서 할아버지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할아버지의 낡은 집은 더 이상 외롭고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웃들과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재롱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김민준 할아버지와 백설이 가족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했지만 그 관심 속에는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도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 백설이와 강아지들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걸어 다니는 로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J2 제3의 최강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잖은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부유한 기업가들이 찾아와 어르신, 저희가 최신 시설을 갖춘 전용 캔넬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릴 테니 강아지 1마리만 분양해 주십시오라며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 유명 방송사에서는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성장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하자며 수억 원의 출연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들의 제안은 하나같이 달콤했지만 그 본질은 최강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백설이와 강아지들의 혈통과 유명세를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지. 팔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들의 욕망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일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집 주변을 몰래 배회하며 강아지들의 사진을 찍어 불법적인 경매 사이트에 올리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예음을 틈타 담을 넘어 강아지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히는 아찔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강진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탐욕과 싸워야 하는 더욱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집을 요새처럼 만들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높은 담장을 세우고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마당에서 강아지들을 뛰어놀게 할 수도 없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했고 산책 한 번을 나가더라도 여러 사람의 경호를 받으며 긴장 속에서 다녀와야 했다.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꿨던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삶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과연 이 9마리의 귀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라졌던 한 마리의 강아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강진이 고용한 해결사가 훔쳐낸 것이 맞았지만 그는 이미 강아지를 불법 브리더 조직에 팔아넘긴 후였다. 그 조직은 점조직으로 움직여 추적이 매우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남은 9마리의 행복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강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9개의 기쁨과 함께 하나의 커다란 슬픔과 죄책감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아지들은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성견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9마리의 순백색 진돗개가 할아버지를 따르며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모두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는 때로는 자신을 도와준 세상의 관심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골집에서 백설이와 강아지들과 오순도순 살아갔더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고 마당을 서성였다. 달빛 아래 9마리의 백구들이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소? 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오직 밤벌레 소리와 그의 곁을 맴도는 백구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관심과 탐욕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한 마리의 강아지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위기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겪게 됩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백설이와 9 형제들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생명 존중과 동물권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에 더 큰 울림을 주게 되죠. 과연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완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할아버지와 백설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